6.25 전쟁 최대의 반전. 6.25 전쟁의 판도를 바꾼 위기에 처한 조국의 운명을 되살린 작전. 바로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대부분의 미군 수뇌부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런데도 메가더 장군은 끝까지 밀어붙였어요. 사실 메가더 장군에게는 있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바로 작전이었는데요. 작전이요?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이혜성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SF9이자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유태양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토리텔러 병장 이태용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엠플라인 서동성입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렛츠 롤! 6.25 전쟁 중에 벌어졌던 수백 개가 넘는 전투와 작전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건 바로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인천 상륙작전에는 늘 다양한 수식어가 따라다니는데요. 6.25 전쟁 최대의 반전, 6.25 전쟁의 판도를 바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이런 것들이죠. 위기에 처한 조국의 운명을 되살린 작전. 또 게임 체인저 메가더 장군의 또 엄청난 작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또 세기의 도박 작전이라고 불렸는데요. 바로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이었기 때문이죠. 5,000분의 1이요? 그러면 성공 확률을 따지는 게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작전의 성공은 신화가 됐고 우리의 뇌리에 전설로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동성 씨의 선택으로 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데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5,000분의 1이면 무조건 안 할 것 같아요. 성공 확률이 반반이라고 해도 저는 고민할 것 같은데. 대부분의 미군 수뇌부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런데도 메가더 장군은 끝까지 밀어붙였어요. 대체 왜 그랬을까요? 뭔가의 확신이 있으셨지 않을까. 사실 메가더 장군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바로 엑스레이 작전이었는데요. 엑스레이 작전이요? 엑스레이 작전이요? 한마디로 대북 첩보작전이었어요. 인천 상륙작전을 전개하기 전에 적진에 들어가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엑스레이 작전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메가더 장군은 반대론자들의 우려가 기우였음을 증명해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멋지게 성공시킨 거죠. 얼마나 짜릿했을까요?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엑스레이 작전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영웅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 해군 첩보부대입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대한민국은 국토의 90% 이상을 북한군에게 뺏기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이 지도에서 사라질 뻔했는데요. 이랬던 지도가 9월 15일을 기점으로 이렇게 바뀌죠. 와, 완전히 반대가 됐네요. 네. 인천 상륙작전을 계기로 단숨에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기세를 몰아서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을 되찾았고 파죽지세로 북진하기 시작하죠. 단숨에 38도선을 돌파하고 평양을 거쳐서 압록강까지 진출했습니다. 이렇게 지도로 보니까 훨씬 더 와닿는 것 같은데요. 얼마나 대단한 작전이었는지
체감이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인천 상륙 작전이 얼마나 대단한 작전이었는지 진짜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구한 최고의 작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인천 상륙 작전은 어떤 작전일까요? 북한군 주력 부대가 낙동강 부근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 단숨에 역전시키는 방법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길게 이어진 적의 보급로를 허리에서 끊어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보급품을 확보하자는 건데 이게 끊기만 하면 그 북한군의 사기가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또 전투 의지까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인천 상륙작전에서 국군과 유엔군이 적군의 허리를 끊어서 보급로가 차단됐을 때 이때 국군과 유엔군은 이들을 낙동강 주변에 발을 묶어두고 7만 5천 명이 넘는 병력, 260여 척의 함정으로 인천에 상륙합니다. 와, 근데 사실 인천은 상륙 작전지로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해안 지형이 상당히 복잡했고 수로도 엄청 좁았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상륙 함정이 접안할 수 있는 모래밭이 없어서 방파제를 기어 올라가야 했는데요. 그 높이가 5m가 넘었습니다. 5m가 되는 걸 어떻게 올라가요? 사다리 같은 거라도 들고 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또 조수간만의 차가 너무 심해서 상륙이 가능한 시간이 단 2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대부분의 미군 수뇌부가 인천이 상륙 지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반대한 거죠. 메가더 장군의 반박은 미군 수뇌부들의 입을 닫게 만들었는데요. 적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으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점이 기습 달성을 가능케 해줄 것이다. 아, 너무 설득력이 있는데요. 인천 상륙작전을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에서 이 작전을 위한 첩보를 수집해야 했는데요. 이 임무가 대한민국 해군에게 맡겨졌습니다. 당시 해군 정보국장이었던 한명수 소령은 16명의 대원을 선발했습니다. 중요한 임무였기 때문에 선발 과정도 까다로웠는데요. 선발된 대원들 모두가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어요. 과연 뭐였을까요? 뭐 전투 경험이 있거나 혹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로만 뽑지 않았을까. 임무니까 뭐 체력 이런 건 기본이었을 것 같고 그 외에 어떤 보안 관련된 조건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바로 모두 미혼자였습니다. 왜 독신 남성만 선발했을까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만큼 위험한 작전이기 때문에 다시는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당연히 있었고요. 워낙 극비리에 진행된 작전이었어요. 가족에게까지도 말하면 안 될 정도로요. 네. 어느 정도였냐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한명수 소령은 도착할 때까지 부대원들에게도 임무와 목적지를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알려지면 인천 상륙작전이 수포로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8월 18일 철제어선 109호를 타고 부산을 출발한 첩보부대는 일주일 뒤에 영흥도 북쪽 해안 심리포에 상륙했습니다. 배 타고 부산에서 인천까지 가는데 일주일이나 걸려요? 당시에 낙동강 방어선 주변에는 북한군이 득실거렸잖아요. 적군에게 발각되지 않으려고 아주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청년 17명이 몸을 낮춰 배에서 내렸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에 가장 먼저 투입된 거네요. 대한민국 해군 첩보부대에게 부여된 임무는 무엇이었을까요? 외해에서 인천만으로 들어온 좁은 수로 그 양쪽 섬들을 갖다가 우선 점령해라. 민군들이 많이 점령하고 있게 되면 상륙함대가 들어올 적이 있어요. 공격을 받으니까. 두 번째는 통신정보라든지 항공정보로서는 인천 상륙작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지만은 두 발로 뛰는 인간정보, 휴먼 인텔리전스는 우리가 할 수 없더니 그걸 항공해군이 맡아달라.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의 정확한 현황과 해안 정보 자료가 필요합니다.
당시 유엔군은 인천 일대 북한군 병력 규모, 무기, 방어시설, 그리고 상륙해안의 지형 같은 정보를 필요로 했고 해군 첩보부대원들은 인천과 주변 지역에 잠입해서 그런 정보들을 수집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첩보 부대원들이 해야 할 일들이 여기에 쓰여져 있어요. 읽어주실래요? 네. 북한군의 병력과 배치, 무기, 장비, 방어시설, 보급시설, 기뢰 부설 여부, 상륙 해안의 지형, 밀물과 썰물대의 해안 길이. 그러면 국군과 유엔군 병력과 함정이 인천에 무사히 상륙할 수 있도록 북한군의 동향을 수집하는 임무였네요. 맞습니다. 해군 첩보부대는 영흥도를 거점으로 인천, 수원, 서울까지 잠입해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들은 3개 조로 나눠서 한 조는 북한군의 복장을 입고 다른 조는 민간인으로 이장을 해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첩보부대는 내가 이제 지휘해가지고서 영도를 고점으로 해서 정보 수집을 했는데 인민군 복장을 입고서 지나가는 차를 검문하니까 이거는 100% 이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해군 첩보부대는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부대원들이 수집한 정보는 맥아더 장군에게 전달됐는데요. 한번 보실래요? 월미도 해안에 4문의 고사포와 400명의 병력이 있다. 소월미도에 25정의 기관총과 5문의 포가 있다. 인천항 부두 안벽 참호 진지에는 1개의 중대 병력이 있다. 정규군이 타고 올라야 할 암벽은 내 키보다 손으로 몇 뼘 높다. 마치 그러면 엑스레이로 적진의 내부를 들여다본 것처럼 엄청 자세하게 쓰여 있네요. 와, 그러면 맥아더 장군님도 정말 감탄을 했겠는데요. 맥아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자마자 해군 첩보부대를 이끈 한명수 소령에게 은성 무공훈장을 수여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임무를 완벽히 해낸 첩보부대원들에게 철수 명령이 떨어졌어요. D-Day를 이틀 앞둔 9월 13일이었습니다.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이제 돌아갈 일만 남았네요.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다음 날에 11명의 부대원이 먼저 영흥도를 떠났고요. 나머지 6명도 철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북한군이 급습했습니다. 남아있던 부대원과 영흥도, 의용대원 30명은 북한군에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1개 대대 병력의 북한군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죠. 임병래 소위와 홍시욱 하사는 다른 대원들에게 탈출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북한군과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대원들이 무사히 섬을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하곤 북한군을 겨누고 있던 총구를 자신들에게 돌렸습니다. 포로가 되면 작전이 탄로날 것으로 판단하고 군사 기밀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택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스스로에게 총구를 겨눠야만 할 때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우리 정부는 임병래 중위와 홍시욱 중사에게 을지무공 훈장을 추서했고 미국 정부도 외국군에게 주는 최고 훈장인 은성무공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2012년 임병래 중위와 홍시욱 중사는 해군 함정으로 부활했습니다. 우리 해군은 6.25 전쟁 당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해군 영웅들을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유도탄 고속함 10번함을 임병래함, 11번함을 홍시욱함으로 명명했습니다. 되게 모두가 그 함정을 탑승할 때마다 그분들을 기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이면에는 알려지지 않은 대한민국 해군 첩보부대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전장의 성봉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들이
살신보국해서 성공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엑스레이 작전과 관련해서 미 해군에서 발간한 6.25 전쟁 시 미 해군의 작전사라는 책에는 당시 미 극동군 사령부 산하 첩보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한국 해군 첩보부대가 인천 지역의 방어에 관해서 상당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이라는 중요한 작전이 단지 미군이나 유엔군 전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렵고 미약했던 우리 해군 또한 작전 성공의 일정 부분 이익을 담당했다는 것이 이 엑스레이 작전이 갖는 큰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을 가능케 했던 엑스레이 작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어떠셨어요? 정말 엑스레이처럼 내부를 다 훤히 들여다보는 이렇게 디테일하고 정말 생각이 깊었던 작전이었는지는 오늘 처음 알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또 그 안에 희생하면서 목숨을 바쳐서 작전을 성공하게 만들어주신 우리 선배님들께 감사와 예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을 제가 기억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해군 장병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